저 윤석열은 국민의 강철입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입니다. 이 정권은 저 하나만 꺾으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의 저 얘기는 선거에 대해서 낙관을 하지 말고 늘 경계하고 튼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거 질문 드리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고 간단하게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 그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공정과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좀 무너진 이 법치와 상식을 좀 바로 세워달라는 그 부름을 제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나 이런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런 그 정도 질서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 이러시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퇴임 후에 퇴임 후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지가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 5개월? 네. 그전에는 그러면 검사로 계실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고요. 정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보육공약 발표하시고 오늘 자영업자 대책 발표하셨던데요. 그걸 왜 그 중요한 공약을 후보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시고 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십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대통령 자격, 대통령감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윤 후보님 제가 참 좋아하고 사실 우리 야권에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일으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최근에 실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 났을 때 왜 증거도 없이 저러냐라고 버럭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수처에 고발장 넣었잖아요. 고발장 넣으면서 박지원, 조성은 거기에 성명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카드라 통신이에요. 본인 사건은 증거 없다고 버럭하시고 남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내 분란만 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성명불상자를 집어넣은 것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정보기관 사람이라든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두 사람만으로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검찰에 경찰에 고소고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반드시 여기 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님 방금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전언과 추측에 기반한 것이지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하나도 말씀 못 하시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은 증거대라고 하면서 본인은 고발할 때 본인 고발당하는 건 증거대라. 본인이 고발할 때는 증거도 없이 고발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 들어와서도 네. 과거에 했던 그 일관성을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윤석열 후보님. 예. 사실 윤 후보님은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 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거기다가 1000여 명을 소환 조사를 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 저는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부분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꼭 그렇지만 정치적인 않습니다. 사건이에요. 다양한 그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수사했는데 5명이 자살이나 합니까? 그 다섯 얼마나 명이 누구를 포악하게 말씀하시는 수사를 하셨으면 네. 그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 그 5명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계단을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네. 물론 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거 물론 그 좋은 이야기죠, 총장할 때.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하게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사건이 그분들이 형사 사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저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할 때라고 네, 하면 됐습니다. 차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아까 저 이번에 고발 사건을 할 때 성명 불상자로 했다. 네, 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없는 거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이것이 국회의원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니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제보자를 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걸 알겠습니까만은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두 사람이 됐습니다. 끝낼 수 있는 예, 사건이 예. 아니면은 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뜻. 자. 원희룡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비전 발표회 때 그 유보 통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 우리 보육에 대한 이 국가 책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 그 양육 수당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보육 시설에서의 그 교사대 그 어린이의 비율도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5세 그 아동에 대한 그 전면 무상 교육 등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지사를 지내신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이 보육 그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인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담이 앞으로의 예비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몇 가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호가 쏠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육 교사의 문제라든지 보육 프로그램 문제를
전반적으로 질을 높여가지고 안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부모들의 육아휴직 시에 이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혜택을 주어야만 우리 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인천시장을 지내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피폐하고 최근에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은 소위 보편 그 지원이라고 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정작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그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약 43조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 장을 지내신 우리 안상수 후보께서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또 이렇게 좌절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사후적인 얘기고 사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저병 환자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은 특별 관리하고 양성된 분들은 정부에서 연수원 등을 이용해서 시설도 잘하고 또 전문가들 배치하고 또 20만 우리 간호부대를 육성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리두기라든지 이러한 일상생활 아쉽습니다만 시간이 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좀 이 정도로 거리두기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윤 후보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보시고 나라를 또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상 국가를 정권 교체를 해서 정상 국가를 만들 때 새로운 그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윤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중에 두 번째 토론 때 이 네네. 부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미애한테 술 한잔 사야지 아니 지금은 박지원인가 이 반사익만 본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댓글을 달아준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국만큼만 검증해라. 반만 해도 가족 털면 다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자, 40초 해명해 주시죠. 뭐 해명할 거는 없고요. 첫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우리 조 교수와 관련된 사건은 한 가족 다 해서 그렇게 몇 달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1년 6개월이 넘도록 반부패부를 동원해서 뭐 얼마 인력이 투입됐는지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별로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뭐 정책자문단 대규모로 꾸미시고 또 그 많은 정책들을 내셨어요. 네, 정책들을 내셨는데 그 정책 중에 보면은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시겠다라는 뭐 공약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공약 중에 보면 있습니다. 네.
예, 그 일자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고 그 대안을 마련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인허가에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업이 대출을 받아가는 뭐 이런 금융에 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뭐 금융산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자본시장법이 이런 지금 네거티브 규제로 제대로 돼 있질 않아서 이 규제만 좀 잘 정리를 해도 약 한 80만 개의 금융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 인허가들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네네. 여쭙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나온 공약인데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 네. 또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소득세 인상하고 또 재산세를 올리겠다. 외고 자사고 폐지하고 신규 원전 짓는 것 자제하고 단계적으로 탈원전 추진하겠다. 이거 누구 공약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 민주당 공약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 당의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지사로서 있으면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해서 진행을 못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확진자 접촉 추적 앱을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러한 안심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잘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미래의 신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윤 후보께서는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정부가 이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런 소득이 발생하는 그 기저를 잘 만들어 줘야 되고 제도를 먼저 잘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범죄의 피해자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올린 분들도 손실을 봤을 때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이 장치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부총리가 했거든요. 저는 떨어지는 답을 현재 부탁드립니다. 상태에서의 과세는 저는 반대하고요. 다만 그 거래소에 대해서 인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블록체인 거래로, 가상화폐 거래로 사기나 이런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추이를 봐서 과세 문제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바로 과세 들어가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면 나중에 그와 관련된 토론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항거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 부분은 저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광화문에서 윤석열을 외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마에스트로라고 그랬는데 이 정치라든지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은 한두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데, 저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 역세권 신혼부부한테 10만 호씩 공급하기로 했고 30만 호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약 있었죠. 역세권은 20만 호고요. 예. 원가는 30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방법이랄까 이것에서의 어떤 그
가격을 대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신 건지. 일단 그 원가 주택은 한 시가의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역세권은 토지 임대부로 해서 한 60-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자세한 얘기를 토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이제 대도시에다가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걸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또 대통령이라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공급을 위주로 하는데 공급을 대도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도시와 연관된 지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도시에 붙어 있는 그런 유휴농지, 논을 활용해서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 그리고 그 역시 한 1억 평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 3천만 평 정도는 이제 주택이고 7천만 평 정도에다가 4차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대지를 우리 2030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 기술 지원, 금융 지원, 마케팅 지원 등 해서 새로운 그 인천의 송도와 같이 제가 이제 송도로 건설한 장본인인데 송도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안상수가 하면 뭐 5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예. 원가 주택도 그런 그 수도권 인근에 그 신도시라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서 교통망을 확충해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재형 후보님께서 하신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정치 교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이 정치 교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먼저 공감대부터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소위 그 실사구시가 저는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 공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든 야든 또 같은 당이든 공감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많이 멀어졌을 때 이 원칙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이 검찰이라는 분야에서는 한 길을 파서 26년간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이 다른 분들보다 적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는 무슨 검사로서의 어떤 그 스킬이나 또는 법관으로서의 지식이나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의 그 경륜이나 간에 그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것이 저는 그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새로운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감사원장을 마치고 이 정계에 입문하신 우리 후보님께서 또 그동안 한 달여 이상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캠프를 해체하고 그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정치에 몸담은 이후에 걸어온 그러한 발자취를 최근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봤는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주변에 이제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제가 귀 기울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 정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뭐고 저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었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지금의 현실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학생 시절에 또 좌파 운동권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소위 보수 정당의 정치인 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좌우의 그 이념 대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양쪽을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이나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죠. 제가 20대 중후반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진중권 교수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십몇 년을 그분들하고 싸웠습니다. 소위 좌파 권력 586 그분들하고 싸웠는데 그분들 성향이 굉장히 친북성이 강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계급투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생각해서 막 최저임금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요. 적어도 그래서 민주당의 권력 586에 영합하는 이런 일을 우리 당에서 해서는 안 된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15 총선은 관계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가 많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증거 인멸 행위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증거 인멸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선거 하나만 하죠. 정권 교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일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총장 시절에 그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황 후보님께서 그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어떤 그 물증이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인 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뭐 재직 중에는 소송을 거신 분도 별로 없고 또 소송을 걸어도 뭐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고 이제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그 6월 말에 그런 그 좀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 투표지라든지 또 막 선거 그 관리원의 이름도 성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근자의 그 정치에 입문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사진들 이런 것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게 선거 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에게 아까 보수 개별의 원죄를 물은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할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불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23번을 불려갔어요. 밤에. 그렇게 불려가서 대통령하고 관련돼라고 그것만 불면 넌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수사를 해놓고 그건 다 죽은 권력들입니다. 아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죽은 권력에서는 잔인하였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수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내가 당대표를 하던 사람으로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 지금도 계속 보수 괴멸에 검찰 수사가 그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수사를 해오면서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선량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런데 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야, 당대표 됐습니다. 하실 때 아니 뭐 2018년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특정 캠프에 대해서 지금 관련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으면 박지원 공작에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지금 뭐 우리 캠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명불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가 박지원 씨와 그 두 사람만으로 아니,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한 것이고 자, 가만히 지금 있어봐. 아직 수사가 시작도 안 되는데 아니, 뭐가 가만히 어떻게 있어봐. 밝혀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명불상이라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 2명하고 그 검사로 있는 허접한 애는 국회의원들 여의도 기자들한테 다 퍼뜨려 가지고 당사자가 하루에 100통 이상씩 전화를 받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 그러면 저희가 특정을 퍼뜨린 것이 했죠. 아니고 그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의혹이 지금 끝이 없습니다. 엑스파일,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의혹, 고발 사주 지금 24건이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저는요, 총장할 때부터 이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사 검증을 다 하셨고,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그리고 저 하나를 꺾으면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됐습니다. 그거를 자꾸 의혹이라고 예.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2년 계속 가까이 이야기하는 수사를 것 중에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언론에서 1일 1망언이라고 합니다. 네. 또 손가발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프리카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젊은 세대들이 나는 한국계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손가발을 사용 안 하고 몸통으로 한다면 자벌레처럼 몸통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한번 헤매어 보시죠. 그거는 산업의 국제 분업화 때문에 그 소위 단순 노동에 감사합니다. 윤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저 윤석열 아이고 그 정도 역량으로 참. 윤 후보님은 어쨌든 정치권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충고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또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해 말이 바뀌셨어요. 안동대 9월 13일 가서는 노동시장 유연해야 된다. 물렁물렁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다. 최근 변했다. 이 요지를 발표했고 그런데 15일 이틀 뒤에 노총 가서는 유럽에 노동 유연성이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땐 뭐냐면 노총은 세력이 있으니까 노총 눈치 보게 한 거 아닙니까? 참 이 안동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안동대에서도 저는 노동 유연성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만 해고를 함부로 하는 지향입니까? 지향입니까? 지향입니다. 지향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해고를 함부로 하는 그런 유연성은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동대에서나 한노총에서나 반드시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노동 유연성을 적당하게 해야지. 저는 그 너무 노동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대단히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해고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또 다 됐네요. 우리 8분 후보님 중에 여기 검사 출신이 4분, 판사 출신이 1분. 그러니까 이 토론이 뭐 수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아파트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님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원가 아파트 아까 그 시세의 한 50% 네네. 정도로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 후보님 말씀하신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짧게 몇 살까지입니까? 뭐 저는 그 청년 플러스 그 40대 그 무주택자 그럼 청년이 자녀, 아니고 청년 플러스 청년, 40대입니까? 청년을 위주로 하되 예, 한 40대도 30대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죠. 40대도 준다. 40대는 이제 무주택 다자녀인 경우에 무주택 다자녀인 경우에는 40대도 그렇습니다. 원가 아파트를 드린다. 네네. 그러면 말이죠. 네. 자,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네. 여기 젊은 층의 무주택자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3기 신도시에 네. 30만 호의 원가 주택을 시세의 50%로 주면 거기에 이제 분양 당첨이 되는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청년들은 이 분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겠죠. 그죠? 시세보다 50%나 싸니까. 상당히 로또인데 자산 이익을 볼 수 있죠. 예, 당첨이 안 되는 청년들은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점수제를 다 둬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분양해 줄 때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저 점수를 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 순서대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그럼 청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다 따져서 그리고 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걸 다 따져야 되고 이거는 예.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 물론이죠. 50%니까. 그렇지만 50%를 해가지고 정부가 시세 차익의 70% 보장해주고 다시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로또죠. 그죠? 분양 당첨만 되면 로또거든요. 뭐 한 5년 정도 그래서 저는 부동산 대책이 지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한테 질려가지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원하는 거는 저도 선거 때니까 반값 아파트다, 원가 아파트다, 토지 임대보다 이렇게 싸게 드리겠다는 거 저도 말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집값과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의 그 시장 가격을 제발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시켜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는 저는 로또 아파트를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취임 초에 공급을 진짜 대폭 민간 주도로 확대해가지고 시장 가격 자체가 내려가도록 하는 게 그게 부동산 정책의 전공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도 그런데 거기에- 왜 이 원가 아니, 아파트 그 예, 정책도 당연히 있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과 청년 원가를 지금 뒀고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저 행복주택처럼 아파트 가격이 좀 싼 게 알겠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예, 시간이 많이 우리나라 돼요. 다른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예, 시간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요. 그 대검의 총장으로 계실 때 그 손준성 검사 네네. 그분이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원을 통해서 지금 제보자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아니다고 부인을 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 본인도 부인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제보자하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계속 뭔가 서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웅원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요. 네. 그래서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그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예. 책임은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네.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그거는 다 됐습니다. 만들 이유가 전혀 네, 없기 시간이 다 때문에 됐습니다. 재현성이 후보님, 없다는 예, 말씀을 후보님. 제가 여러 사퇴나 차례 드렸습니다. 책임 예, 유 후보님, 윤 후보님, 없다, 이거. 예, 그만해 주시죠. 그 시간이 다 개연성 됐습니다.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예, 것입니다. 예, 다음에 또 이 부분 뭐 계속 이야기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서로 토론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서결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26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거를 보여드려 왔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은 국민들께 또 경험이 많은 분들께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받고 저는 그것들을 잘 조합하고 인사를 잘 관리하고 가장 중요한 이 부패 구조를 없앰으로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